북한의 최고위층 간부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최근 인민무력부 중장계급인 부총국장의 탈북으로 인해 북한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탈북할 때 그가 숨겨온 USB 때문이라고 합니다. 귀순 후 그가 국정원에서 밝힌 이야기에 그곳의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인데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 USB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 본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경렬입니다. 인민무력성 작전총국 부총국장이죠. 계급은 중장이고요. 평양 남측 방어 계획을 수립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20년간 이 나라를 지켜왔다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 사무실은 평양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이 참 아름다웠죠. 그때는 그게 희망의 불빛인 줄 알았습니다. 아내 세라는 제3인민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지금은 전업주부가 되어 집안을 돌보고 있고요. 딸 은지는 평양 최고 명문학교에 다니는 15살 소녀입니다. 아빠, 저 의사 되고 싶어요. 은지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체제 안에서 진짜 의사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실력보다는 출신 성분이 더 중요한 곳이니까요. 제 절친한 동료 박도훈은 참모부 총참모장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해온 전우죠. 카리스마 있고 명석한 전략가였어요. 경렬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게 정말 조국일까? 가끔 도훈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하라고 했죠.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작전사령부에는 최민욱이라는 젊은 소령이 있었어요. 29살의 정의감 넘치는 장교였죠. 눈에 띄게 유능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중장님, 부대 내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욱이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간부들의 부패, 병사들의 굶주림, 의료진의 무력감.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보위부 외사과 과장 류석철은 제게 위험한 존재였어요. 냉혹하고 계산적인 인물이었죠. 고위 간부들의 비리를 덮어주며 권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하중장, 요즘 박총 참모장과 자주 만나시는군요. 석철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등골이 서늘했어요. 그 차가운 눈빛 속에는 의심이 가득했거든요. 집에 돌아가면 평범한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은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세라와 하루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게 제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빠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니까 자랑스러워. 은지가 이렇게 말할 때면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정말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아니면 권력자들의 사치를 지키고 있는 건 아닌지. 어느 날 밤 세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요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체제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의심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훈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손에는 갈색 봉투를 들고 있었죠. 경렬아,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다면 자네 진짜 군인이야. 봉투 안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훈은 아무 말 없이 나갔고요. 저는 그 USB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밤이 되어서야 용기를 냈어요.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커튼을 단단히 치고 USB를 꽂았죠. 마우스를 떨리는 손으로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하더니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화면이 밝아지면서 지옥이 드러났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정은과 고위 간부들이 별장에서 벌이는 환락 파티였어요. 붉은 벨벳 커튼과 황금 의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광경이었죠. 바닥에는 하얀 가루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외제 부르고뉴 와인을 들이키며 웃고 있는 간부들. 그 옆에는 해외에서 데려온 여성들이 발라의 몸으로 춤을 추고 있었어요. 오늘은 미국 위스키로 간다. 한 간부가 소리치며 박수를 쳤습니다.
배경에서는 미국 백악관 모형을 불태우는 퍼포먼스가 벌어지고 있었죠. 그들은 미국을 혐오한다면서 미국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금장 그릇에 담긴 캐비어와 랍스터가 놓여 있었어요. 명란젓과 최고급 한우까지 차려져 있었죠. 종업원들은 무릎 꿇은 자세로 고기를 썰고 있었습니다. 인민들이 굶어 죽어도 상관없어. 우리만 잘 살면 되지. 김정은이 웃으며 던진 이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 20년간 충성해왔던 겁니다. 화면이 바뀌자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22호 관리소의 감시카메라 영상이었죠. 흑백 화면 속에서 벌어지는 지옥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어두운 방에 철제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고정 벨트에 묶인 남자의 하체가 축 늘어져 있었죠. 전기봉이 겨드랑이를 찌르고 물량동이를 얼굴에 붓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옆방에서는 여성이 벌거벗긴 채 물고문을 당하고 있었어요. 의식을 잃었다 깨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이제 우리 수령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고문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이십니다. 남자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래, 다시 한번. 웃으며 말해봐. 여성이 억지로 웃음을 짓다 피를 토했습니다. 그 순간 제 위장이 뒤틀렸어요. 화면 한쪽에서는 어린아이가 쇠창살 사이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 엄마는 정치적 사상범이라는 이유로 3년째 감금 중이었어요. 아들은 영양실조로 뼈만 남은 상태였죠. 마지막에 자막이 떴습니다. 촬영 위치 22호 관리소. 날짜 2023년 10월 4일. 세 번째 영상은 어린이 병동이었어요. 천장은 곰팡이로 얼룩져 있고 바닥은 흙먼지로 더러웠죠. 약 대신 소금물을 링거로 놓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오늘 세 번째 피토해요. 근데도 위에서 약 안 내려줘요. 간호원의 절망적인 목소리였어요. 식량은 전쟁부로 다 갔대. 의사가 체념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온몸이 부은 아이가 물만 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어요. 간호사는 눈을 감고 귓속말했죠. 우리도 죽을 때까지 여기서 못 나가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이게 제가 20년간 지켜온 조국의 실상이었나요? 이게 제가 목숨 걸고 충성한 체제의 진짜 모습이었나요? 그 순간 세라가 사무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어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우리 여길 떠나야 해요. 세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은지도 저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은지의 순수한 미소가 떠올랐죠. 의사가 되고 싶다는 딸의 꿈이 생각났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세 글자가 이토록 선명하게 떠오르다니.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남조선이라고 부르던 그 땅이 갑자기 희망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저 불빛들이 감시의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훈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비밀 조직을 만들었다는 혐의였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훈의 공개 처형이 있던 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참석해야 하는 의무였어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죠. 처형장에는 수천 명의 인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보게 만들었어요. 반역자의 최후를 보라는 교육이라면서요. 군중 속에서 민욱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소령이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떨리는 주먹이 보였습니다. 도훈이 끌려 나왔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 전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퉁퉁 부어있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굴복하지 않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도훈의 가족들도 함께 끌려 나왔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이었죠. 그들의 죄는 단 하나, 도훈의 가족이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판사가 죄목을 읽어내려갔어요. 국가전복음모죄, 간첩활동죄, 반당. 반혁명 종파활동죄 하나하나 듣기만 해도 목숨이 위험한 죄목들이었죠.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판사의 질문에 도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원망이 아닌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조국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거짓을 거부했을 뿐이다. 도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도훈이 쓰러지는 순간까지도 그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어서 그의 가족들도 차례로 총에 맞았습니다. 아이들이 우는 소리 대신 무서운 정적만이 흘렀죠.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어요. 20년 전후를 그렇게 보내야 하는 현실이 분노스러웠습니다. 도훈아, 넌 가고 나는 남았구나.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처형이 끝난 후 며칠이 지났어요. 그때 작전사령부의 최민욱 소령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중장님, 이걸 보시면 반드시 행동하실 줄 알고 가져왔습니다. 민욱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부대 내 비리를 고발하는 문서들이었죠. 간부들의 식량 횡령, 의료품 빼돌리기, 병사들 구타 등등. 하지만 저는 그 서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도훈의 죽음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공포가 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민우가, 이런 건 내가 볼 일이 아니야. 제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민욱의 실망한 표정을 참아 볼 수 없었어요. 중장님, 그럼 누가 이런 일들을 바로잡겠습니까? 민욱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민욱이 몰래 쪽지를 남겼습니다. 중장님, 이 아이들만큼은 살려주세요. 글씨가 떨려 있었어요. 며칠 후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욱이 체포되었다는 거였어요. 누군가 민욱의 고발 계획을 밀고 했던 겁니다. 민욱의 처형 날도 참석해야 했어요. 29살 젊은 장교가 단두대에 서는 모습을 봐야 했죠. 진실은 언젠가 무너뜨린다. 거짓을. 민욱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굴복하지 않는 젊은 영혼이었어요. 총성이 울리고 민욱이 쓰러졌습니다. 차세대의 희망이 그렇게 짓밟혔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은지가 반갑게 달려와 안겼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의 미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은지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감시가 시작된 걸까요? 세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친구들 일 때문에 우리까지 의심받고 있어요. 이제 우리 가족도 감시 대상이 된 거였습니다. 도훈과 민욱의 죽음이 저희에게도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군. 평양의 불빛들이 더 이상 희망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감시의 눈처럼 차갑게 느껴졌죠. 세라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당신이 결정해야 해요. 더는 물러날 곳 없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도훈과 민욱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은지까지 포함해서 4명이 둘러앉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죠.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세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지는 무슨 말인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빠, 무슨 이야기예요? 은지의 순수한 질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15살 아이에게 이런 현실을 말해줘야 하다니. 은지야, 아빠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거짓이었어. 제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지? 여기서는 불가능해.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아빠? 실력이 아니라 출신 성분으로 모든 게 결정되거든. 세라가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어. 다른 곳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야. 제가 대답했을 때 은지가 깜짝 놀랐어요. 남조선이라고 배워온 그곳을 말한 거였죠. 하지만 거기는 나쁜 곳이라고 배웠는데요. 그것도 거짓이었어, 은지야. 그날 밤 저희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기로 한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모부 병문안이라는 명분을 만들었어요. 세라의 고모부가 중국에서 위독하다는 설정이었죠. 거기에 군사점검 업무를 연계했습니다. 국경지역 부대 시찰이라는 명목으로요. 완벽한 위장이었어요. 출국 허가 신청서를 작성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거웠어요. 이게 발각되면 도훈과 민욱처럼 될 테니까요. 보위부 외사과 과장 류석철과의 면담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꿰뚫어보는 것 같았어요. 하중장,
요즘 많이 바빠 보이시는군요. 석철의 첫 마디였습니다. 국경 경비 강화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박도훈 총참모 장관은 어떤 관계셨습니까? 핵심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때의 동지였을 뿐입니다. 지금은 조국의 적일 뿐이죠. 이 말을 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가 이상한 말을 한 적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당과 수령님께만 충성합니다. 석철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국 허가 승인하겠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였어요. 출발 전날 밤 군복을 정리했습니다. 20년간 입어온 이 옷을 벗는다는 게 신기했어요. 내일부터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는 거였죠. 평양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평양 시내를 봤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감옥처럼 보였어요. 비행기 탑승구에서 군복 단추를 풀었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이제 군인이 아니라 아버지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은지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 하늘이 보이네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하늘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선양공항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북한을 벗어난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여행은 이제 시작이었죠. 공항 로비에서 브로커를 기다렸습니다. 이진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전직 정보요원 출신이라고 들었죠. 하 중장님이시군요. 4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중국 상인 같았어요. 이제부터 절대 조선말 쓰면 안 됩니다. 진석의 첫 마디였습니다. 조선적처럼 보여야 합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그 말에 온 가족이 긴장했어요. 이제부터 진짜 탈출이 시작되는 거였죠.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남부로 가는 긴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기차 안에서 은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은지야.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사실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중국 남부로 가는 기차 여행은 3일이나 걸렸습니다. 내내 긴장 상태였어요. 언제 들킬지 모르는 불안감이 계속 따라다녔죠. 기차 안에서도 진석의 지시를 철저히 따랐습니다. 조선말은 절대 하지 말고 중국어도 최소한만 하라고 했어요. 가족끼리도 눈짓으로만 대화했죠. 아버지, 물 좀 주세요. 은지가 중국어로 말할 때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15살 아이가 이런 연기를 해야 하다니. 둘째 날 밤, 세라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된 거였죠. 하지만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참을게요. 세라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20년 간호사 생활의 경험으로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죠. 진석이 해열제를 구해왔습니다. 부인, 조금만 더 버티세요.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여행은 이제 겨우 절반이었어요. 기차에서 내린 후에는 트럭을 타고 산길로 향했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도로가 시작되었어요. 온몸이 덜컹거려서 토할 것 같았죠.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진석이 트럭을 세우고 말했어요. 앞으로 이틀간 산을 넘어야 한다고 했죠. 등에 배낭을 메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체력에 자신 있던 저도 힘들었어요. 하물며 세라와 은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첫날 밤은 동굴에서 잤습니다. 차가운 바위 바닥에 담요 하나 깔고 누웠어요. 은지가 추위에 떨고 있어서 제 점퍼를 덮어줬죠. 아빠, 무서워요. 은지가 제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잖아. 하지만 저도 무서웠습니다. 이 길이 정말 자유로 이어지는 길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새벽 2시쯤 갑자기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선족 탈주자 3명, 현재 추적 중. 우리 얘기였습니다. 진석이 급하게 일어나더니 입에 손가락을 댔어요. 쉿,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1시간 넘게 숨죽이고 있어야 했어요.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둘째 날 오후 세라가 쓰러졌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어요.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상태였죠.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먼저 가세요. 세라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함께 가는 거야. 저는 세라를 업고 걷기 시작했어요. 20년간 훈련받은 군인의 체력이 도움이 되었죠. 진석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어요. 중장님,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난 군인이었고 지금은 방패야.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족을 지키는 것이 제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했죠. 은지도 지쳐서 비틀거렸지만 끝까지 걸었어요. 그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셋째 날 새벽, 드디어 메콩강이 보였습니다. 강 건너편이 라오스였어요. 자유를 향한 마지막 관문이었죠. 저기가 자유예요. 진석이 강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작은 보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를 저어야 했어요. 강을 건너는 동안 은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숨 쉴 수 있어요, 진짜로.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15살 아이가 숨 쉬는 것도 조심해야 했던 현실이 서글펴졌죠. 라오스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세라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가야 했어요. 라오스에서의 하루는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지 경찰들이 수시로 단속을 했거든요. 브로커들과 탈북자들을 잡아서 북한으로 송환하는 일이 빈번했어요. 비엔티안 외곽의 허름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방 안에는 선풍기 하나뿐이었어요. 하지만 자유를 향해 한 발 더 다가간다는 생각에 희망적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진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경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며칠 전 다른 탈북자 가족이 붙잡혔다고 했죠. 어떻게 하죠? 세라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길을 바꿔야 합니다. 조금 더 돌아가지만 안전한 루트로요. 진석의 제안이었어요. 그날 오후 트럭을 타고 우회로로 향했습니다. 비포장도로라서 더욱 힘들었어요. 은지가 멀미를 해서 계속 토했죠. 아빠, 언제 도착해요? 조금만 더 참아, 은지야. 하지만 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해가 질 무렵 트럭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앞에 검문소가 나타난 거예요. 경찰들이 모든 차량을 검사하고 있었죠. 뒤로 빠져야 해요. 운전사가 급하게 후진했어요. 1초 차이로 발각을 피한 거였죠. 이 길로는 못 가겠어요. 진석이 고민에 빠졌어요. 결국 산길로 우회해야 했습니다. 또 하루를 더 걸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산속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모닥불도 피울 수 없어서 찬 음식만 먹었어요. 은지가 추위에 떨고 있어서 온 가족이 껴안고 잤죠. 다음 날 오전, 드디어 태국 국경이 보였습니다. 메콩강보다 좁은 개울이었어요. 하지만 그 개울을 건너면 진짜 자유였죠. 저기부터는 태국 땅입니다. 진석이 가리켜준 곳이었어요. 개울을 건널 때 물이 생각보다 깊었어요. 은지를 등에 업고 건넜죠. 세라는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따라왔어요. 태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온 가족이 울었습니다. 정말 자유에 한 발 더 다가간 거였어요. 하지만 진석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여기서 저와는 작별입니다. 네. 갑작스런 말이었어요. 여기서부터는 다른 안내자가 도와드릴 거예요. 진석이 설명했어요. 태국 내에서는 현지 브로커가 더 안전하다고 했죠. 지금까지 고마웠습니다. 저는 진석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이 사람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새로운 안내자는 태국 사람이었어요. 영어와 중국어를 조금 할 수 있었죠. 방콕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처음으로 에어컨이 나오는 차량이었어요. 은지가 신기해하며 손을 대보더군요. 아빠, 이거 진짜 시원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누리지 못했던 우리 현실이 슬펐거든요. 방콕에 도착해서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정식으로 망명 신청을 해야 했어요. 대사관 앞에 서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우리나라 국기였죠. 저기가 우리나라 깃발이에요? 은지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그래, 이제 저 깃발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대사관 직원이 나와서 저희를 맞았어요. 북한에서 오셨군요. 안전하게 오셨네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울컥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환영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한국 대사관 안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직원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었죠. 면담실에서 국정원 조사관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하경렬 중장님이시죠? 안전하게 오셨네요. 존댓말로 불러주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20년간 위에서 아래로만 대해왔는데 말이죠. 혹시 가져오신 자료가 있다면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핵심 질문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면 북한의 실상을 아실 거예요. 조사관이 노트북에 USB를 꽂았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김정은과 간부들의 환락 파티 장면이 나왔을 때 조사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고문실 영상을 볼 때는 고개를 돌렸죠. 어린이 병동 영상에서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걸 직접 가져오셨다고요? 조사관의 목소리에 충격이 섞여 있었어요. 이건 역사입니다, 중장님.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도훈과 민욱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조사관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사실 어릴 적에 그 땅에서 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이 사람도 저와 같은 길을 걸어온 거였죠. 이 자료들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조사관이 계속 말했어요. 며칠 후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로 자유에 도착한 거였거든요. 공항에서 나오는데 환한 불빛들이 보였어요. 평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았죠. 와, 정말 밝아요. 은지가 감탄했어요. 여긴 밤에도 이렇게 밝구나. 세라도 놀라워했어요. 버스를 타고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였어요. 앞으로 3개월간 적응 교육을 받아야 했죠. 하나원에 도착해서 첫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교사의 이 말에 충격받았어요. 질문해도 괜찮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입을 열 수 없었어요. 20년간 시키는 것만 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질문하라니. 하지만 며칠 후 용기를 냈어요. 선생님, 정말 마음대로 말해도 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물론입니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예요. 그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거든요. 은지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수석을 했어요.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데 열정적이었죠. 아빠, 여기서는 정말 실력으로 의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내 꿈을 마음껏 펼쳐봐. 세라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 준비를 시작했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하나원 창문으로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무수히 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서울은 별이 내려앉은 도시 같군. 혼자 중얼거렸어요. 어느 날 토론 수업이 있었어요. 북한과 한국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죠. 저는 20년간 북한 군인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그곳에서는 질문하는 것도 죄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질문해도 괜찮다고 하시네요. 다른 수강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나도 이곳의 시민이 되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 진심이었어요. 교육이 끝날 무렵 정착금을 받았어요. 이걸로 새 출발하세요. 담당자가 따뜻하게 말해주었어요. 하나원을 나오는 날 온 가족이 감격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인이 된 거였거든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가 저희의 새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EDK 임대 아파트였지만 왕궁처럼 느껴졌어요. 온수가 나오고 전기도 안정적이고 인터넷까지 연결되어 있었죠. 아빠,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에요? 은지가 방마다 돌아다니며 신기해했어요. 15살까지 평양에서만 살았던 아이에게는 모든 게 새로웠거든요. 첫날 밤 베란다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반짝이고 빌딩들의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 모든 불빛이 자유의 증거구나. 세라가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한국 마트에서 산 재료들이었죠. 20년 만에 마음 편히 요리하네요. 며칠 후 은지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게 된 거였어요. 첫 발표 시간에 은지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하은지입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꿈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입니다. 그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은지가 환하게 웃었죠. 교사가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우리 학교에 와줘서 고마워, 은지야. 진심이 담긴 대한민국의 품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실력으로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집에 와서 은지가 신나게 말했어요. 세라는 요리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려고 했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에요. 첫 시식회 날 세라가 만든 음식을 맛봤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까지. 당신이 만든 음식이 이렇게 맛있었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만들어서 그런가 봐요. 세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사회적응 교육을 받으며 취업 준비를 했어요. 북한에서의 군사 경험을 살려서 보안 분야 일을 찾아봤죠.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북한 군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적응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소중함을 알기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일부터 출근해 주세요. 첫 월급을 받는 날 온 가족이 식당에 갔어요. 평범한 한식당이었지만 특별했죠. 아빠, 이게 자유의 맛이군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치킨을 먹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어요. 은지의 관찰이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죠. 밤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무수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각각의 불빛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세라가 옆에 와서 제 어깨에 기댔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전혀요. 이게 진짜 삶이에요. 제 대답이었어요. 은지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의대에 가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죠.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성적도 우수했어요. 아빠, 저 정말 의사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여기서는 꿈이 현실이 되는 곳이야. 세라의 요리 솜씨도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맛있다고 칭찬해주죠. 언젠가 작은 식당이라도 열어보고 싶어요. 저도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북한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고 있죠. 하대리, 분석력이 뛰어나시네요. 어느 날 밤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왔어요. 김정은의 새로운 핵 위협 발언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예전 생각이 났어요. 저 사람을 위해 20년을 바쳤구나. 하지만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은지가 학교에서 모범 학생상을 받고 왔어요. 아빠, 저 상 받았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자랑스럽다, 은지야. 최근에 한국 국적을 신청했어요. 이제 정말로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경렬 씨,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구청 직원이 웃으며 말해주었어요. 집에 와서 태극기를 베란다에 걸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니 감격스러웠어요. 이제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네요. 세라가 기뻐했어요. 그날 밤 베란다에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야경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남의 도시가 아니라 우리 도시였죠. 이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야. 제 마음속 다짐이었어요. 도훈아, 민우가. 너희가 꿈꾸던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 너희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게. 은지가 의사가 되면 북한의 아픈 사람들도 도울 거야. 세라가 요리사가 되면 탈북민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할 거야. 나도 이 자유를 지키는 일에 평생을 바칠 거야. 내가 지켰던 그 땅은 나를 지키지 못했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 땅은 내 가족을 안아주었다. 세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무수한 불빛들이 반짝이는 서울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이제 정말로 자유인이 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